60년 동안 마틸다 도널드 엠노이 씨는 군대의 명령 때문에 강제로 지켜야 했던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바로 로스웰에서 자신이 목격한 일에 대해 절대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거였죠. 그런데 이제 수십 년간 이어진 정부의 은폐 끝에 그녀가 마침내 침묵을 깼습니다. 마틸다는 누구였을까요? 그녀는 대체 무엇을 봤던 걸까요? 그리고 왜 그녀의 이야기가 믿는 사람들과 회의적인 사람들 사이를 이렇게 첨예하게 갈라놓고 있는 걸까요? 자, 함께 알아보러 가볼까요? 로스웰 사건 소개. 마틸다의 놀라운 폭로를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전에 로스웰 사건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먼저 배경을 간단히 설명할게요. 로스웰 사건은 UFO 연구 역사상 가장 복잡하고 논란이 많은 사건 중 하나예요. 게다가 진짜 조사를 방해하는 온갖 잘못된 정보와 지어낸 이야기들이 정말 많죠. 1947년에 미국 뉴멕시코주 로스웰 근처 사막에 뭔가 이상한 게 떨어졌어요.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어요. 서로 모순되는 증언들, 수많은 이론들, 그리고 같은 사건에 대한 온갖 버전들이 난무하죠. 외계 우주선이었을까요? 실험기 추락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기상 관측용 풍선이었을까요? 공식 설명은 수십 년 동안 여러 번 바뀌었고, 그럴수록 추측과 음모론만 더 커져갔어요.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건 군대가 추락 지점을 재빨리 봉쇄하고 모든 잔해를 치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에 내놓은 설명이 서로 완전히 달랐죠. 처음에는 비행 원반을 회수했다고 발표했는데 몇 시간 만에 그 말을 철회하고 그저 기상 관측 풍선이었다고 바꿨어요. 이렇게 공식 입장이 순식간에 바뀐 게 바로 의심을 불러일으켰어요. 훈련받은 군인들이 왜 흔한 기상 풍선을 비행 원반으로 착각했을까요? 왜 갑자기 말을 바꾼 걸까요? 이런 질문들이 거의 80년 동안 연구자들을 괴롭혀왔어요. 만약 몇 년 후에 증인들이 나와서 공식 이야기가 은폐였다고 주장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역사 속 작은 각주 정도로 끝났을지도 몰라요. 그 증인들 중에서 특히 마틸다 도날 엠노이의 증언이 가장 상세하고 논란이 많은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외계인 가설. 로스웰 사건에 대한 가장 인기 있는 가설은 외계 우주선이 사막에 추락했다는 거예요. 기술적 고장이나 군 레이더 간섭 때문에 추락했을 가능성이 크대요. 승무원들은 사망했고 미군이 잔해를 회수하고 시신을 확보했으며 한 명의 생존자를 잡았다는 거죠. 이런 장면은 처럼 영화, 책, 다큐멘터리에서 수없이 나왔잖아요. 비밀시설에서 예개인 시신을 검사하는 그 유명한 장면처럼요. 그런데 여전히 중요한 질문이 남아요. 거의 80년이 지났는데 정부 관계자나 제보자, 증인 중에 누구라도 나와서 제대로 이야기한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있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증인이 바로 군 간호사 마틸다 도날 엠노이예요. 그녀는 현장에 있었고 부검에 참여했으며 생존자와 직접 소통했다고 주장했어요. 게다가 살아있는 외계인과 오랫동안 텔레파시로 대화했다고 하니 이 증언은 정말 엄청나죠. 만약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면 로스웰 사건은 역사상 가장 거대한 은폐 중 하나일 거예요. 외계 기술 회수, 외계 생명체 증거, 그리고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음모가 얽혀있는 거죠. 그녀에 따르면 그 대화에서 지구가 은하 문명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인류의 기원, 그리고 우리 행성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역할을 한다는 내용이 나왔다고 해요. 마틸다의 폭로. 마틸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작가 로런스 스펜서에게 흥미로운 자료 몇 가지를 보냈다고 해요. 편지에서 그녀는 여러 해 동안 특정 정보를 비밀로 유지한 사람들에게 심각한 결과가 따랐다고 암시했어요. 그녀는 이렇게 썼어요. 지구상에서 제가 목격하고 60년 동안 숨겨온 것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해요.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마틸다는 이 비밀을 지키기 위해 몇몇 사람들이 고통받았을 수 있고 강력한 세력이 로스웰 사건의 전체 이야기를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게 하기 위해 상당한 조치를 취했을 수 있음을 시사해요. 이 아이디어는 실험 항공기나 기상 풍선 같은 흔한 설명을 훨씬 넘어서는 거예요.
더 깊은 무언가를 암시하죠. 스펜서는 이 자료들을 모아서 2008년에 외계인 인터뷰라는 책을 출간했어요. 이 책은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고 마틸다의 편지, 공식 기록, 그리고 사건과 관련된 사진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게 여러 질문을 불러일으켜요. 이 책이 2008년부터 나와 있는데 왜 널리 주목받지 못한 거죠? 왜 주요 뉴스 매체들이 대부분 무시했나요? 왜 마틸다는 공개 인터뷰에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UFO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이 주제에 대한 논의가 그렇게 제한적인 거예요. 이러한 주목할 만한 침묵은 주장의 특별한 성격을 고려할 때 놀라워요. 이상한 현상의 직접 목격과 다른 세계 존재와의 장기적인 소통에 대한 1인칭 계정이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거라고 예상되잖아요. 일부 관찰자들은 이 침묵을 지속적인 비밀 유지의 신호로 해석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의 신뢰성을 의심하는 이유로 보기도 해요. UFO 커뮤니티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사건 버전에 대한 타이밍, 신뢰성, 그리고 독립적인 확인 부족에 대해 심각한 유보를 표현해요. 1947년 그 몇 주간에 대한 마틸다의 상세한 설명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중요한 역사적 증언인지 아니면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미스터리에 대한 매력의 기대는 세심하게 짜인 이야기인지 여전히 불분명해요. 간호사와 생존자. 자, 먼저 마틸다 도널 엠로이, 머틸더 다넬무로이는 누구였을까요? 그녀는 1947년 공군 의무부에서 상급 상사 계급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 나이가 겨우 23살이었죠. 그런데 그녀는 의학 역사 전체에서 가장 큰 도전을 맞이하게 됐어요. 바로 외계 생명체의 의료를 담당하는 일이었답니다. 이 어린 여성이 아직 10대 후반을 겨우 벗어난 나이에 인류가 우주 생명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뒤흔들 상황에 갑자기 던져졌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녀의 증언에 따르면 평범한 군 간호사였던 그녀가 거의 하룻밤 사이에 인류 최초의 외계 생물학자가 돼버렸다고 해요. 처음에 마틸다 언니는 로스웰 사건을 조사하러 간 고위 장교의 운전병 역할을 했어요. 하지만 그녀 말로는 간호기술 때문이기도 했고 어쩌면 더 중요하게는 심리 프로필 때문이었다고 하네요. 군에서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고 절대 비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했거든요. 마틸다 언니는 추락 현장 옆당에 두 구의 시체를 봤다고 했어요. 아주 분명하게 인간이 아닌 두 구의 몸이었죠. 그중 하나는 이미 죽어 있었지만 다른 하나는 아직 살아 있었고 의식이 있었어요. 게다가 마틸다 말로는 이 존재가 그녀가 만난 어떤 인간보다도 훨씬 더 의식이 또렷하고 깨어 있었다고 해요. 여기서부터 그녀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방향으로 흘러가요. 마틸다에 따르면 이 의식이 있는 외계 존재가 그녀와 텔레파시로 연결됐다고 하네요. 군 장교들이나 과학자들이 아니라 바로 23살 작은 마을 출신 간호사인 그녀와요. 왜 하필 그녀였을까요? 마틸다 언니는 자신이 그 존재에게 두려움이나 공격적인 태도 없이 다가갔기 때문이라고 믿었어요. 군 사람들은 잠재적 위협이나 연구 대상으로 봤지만 마틸다 언니는 그냥 부상당한 환자로 봤거든요. 이런 근본적인 태도 차이가 그녀를 소통에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만든 거라고 주장했어요. 그때부터 마틸다 언니는 운전병이면서 동시에 간호사이자 신문관 역할까지 하게 됐어요. 군 역사상 가장 기밀인 작전에 전례 없는 접근 권한을 받았죠. 그녀의 보안 등급은 대부분의 장기 복무 장교들도 꿈도 못 꿀 수준으로 올라갔어요. 마틸다 언니는 승진도 했고 월급이 말 그대로 2배가 됐다고 했어요. 정부에서는 그녀가 생존자와 계속 접촉하기를 원했거든요. 그녀가 만들어낸 독특한 소통 채널이 예계 기술, 생물학, 그리고 의도에 대한 엄청나게 귀중한 정보를 줄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녀는 생존자와 나눴던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문서화됐다고 밝혔어요. 텔레파시로 주고받은 모든 내용은 군 속기사들이 기록했죠. 그 정보 하나하나가 분류되고 정리돼서 정부 역사상 가장 극비인 기록 보관소에 보관됐다고 해요. 마틸다 언니 말로는 이 파일들이 결국 로런스 스펜서에게 보내져서 책으로 정리됐대요.
그래서 책 제목이 에일리언 인터뷰예요. 이건 인간 간호사와 외계 존재 사이의 실제 텔레파시 대화 녹취록을 바탕으로 한 거라고 하네요. 에얼이라는 이름의 외계인. 마틸다의 가장 놀라운 주장 중 하나는 생존한 외계인이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녀의 이름은 에얼이었는데 마틸다는 그 발음을 인간 언어에 없는 소리로 어렵게 느꼈다고 해요. 마틸다에 따르면 에얼은 입이 없어서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텔레파시로 소통했다고 해요. 이건 외계 생물학과 진화에 대한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죠. 목소리 소통 없이 종족이 어떻게 발달할 수 있을까? 그들은 어떻게 먹거나 감정을 표현할까? 여기 우리의 생명 개념에 도전하는 또 다른 폭로가 있어요. 마틸다는 외계인의 육체가 중요하지 않다고 묘사했어요. 마치 에얼의 의식이 조종하는 생물학적 드론처럼요. 그녀는 그걸 인형몸이라고 불렀어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생명과 의식이 물리적 형태에 묶인 건 단지 하나의 가능성일 뿐일 거예요. 에얼의 종족은 영구적인 몸을 넘어 진화해서 옷 갈아입듯 다른 형태를 쉽게 차지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인형몸 개념은 에얼이 자신의 육체 상태에 무관심해 보였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요. 몸은 의식을 위한 도구나 수단일 뿐 손상되거나 파괴되면 옮겨갈 수 있으니까요. 에얼은 자신이 화성과 목성 사이 소행성대에 기지를 둔 고급 탐험군의 일부라고 말했대요. 지구는 우연한 정착지가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우리 행성을 감시해온 문명에 조직된 임무 일부였어요. 그녀는 자신의 종족 기원이나 전체 임무를 밝히지 않았어요. 지구의 군대와 지식의 잠재적 오용을 경계해서요. 그래도 에얼은 매우 오래된 문명에 대한 힌트를 줬어요. 인류보다 훨씬 오래되고 기술적, 영적으로 앞선 단순한 기술적 발전이 아닌 더 넓은 목표를 가진 거예요. 감옥으로서의 지구. 마틸다의 편지에 보낸 작가에게 이런 발췌가 있었어요. 인용. 지구는 은하계 별의 가장자리에 있는 작은 행성입니다. 이로 인해 지구는 은하계 중심에 가까운 더 집중된 행성 문명들로부터 지리적으로 매우 고립되어 있어요. 이러한 명백한 사실 때문에 지구는 동물원이나 식물원으로 또는 감옥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했어요. 에얼의 폭로에 따르면 지구는 우주적으로 최대 보안 교도소에 해당해요. 우리는 그냥 생명이 우연히 발달한 평범한 행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의로 선택된, 고립되고 먼 위치로 은하계 전역에서 원치 않는 존재들을 가두기에 완벽한 곳이에요. 이 개념은 인간 역사와 우주에서의 우리 위치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바꿔놓아요. 만약 에얼의 정보가 정확하다면 지구는 인류의 자연스러운 고향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감옥이에요. 우리는 이 행성의 토착 종족이 아니에요. 우리는 은하계 전역의 고급 문명에서 추방된 자들, 범죄자들, 그리고 바람직하지 않은 자들의 후손이에요. 에얼에 따르면 우주 전역의 죄수들이 대략 3만 년 전에 지구로 보내졌대요. 그들은 그녀가 오랜 제국이라고 부른 가치에 맞지 않는 외계인 범죄자나 존재들이었어요. 이건 우리가 이해하는 폭력 범죄가 꼭 아니에요. 많은 이들이 정치적 반대자, 자유사상가, 예술가, 그리고 은하 정부의 권위주의 통제를 도전한 영적 지도자들이었어요. 이게 인간 본성에 대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보세요. 창의성, 반항, 독립성, 권위에 대한 의무는 우리 성격의 결함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 진짜 유산의 증거예요. 우리는 전체주의적 은하사회의 수능을 거부한 존재들의 후손이에요. 이 감옥 행성 이론은 수세기 동안 인류학자와 역사학자를 괴롭힌 많은 미스터리를 설명해요. 왜 수십만 년의 느린 발달 후에 인간 문명이 갑자기 빠르게 진보했나요? 왜 모든 문화의 신화와 전설이 하늘에서 온 신들을 묘사하나요? 왜 고대 텍스트에 존재하지 말아야 할 기술 설명이 있나요? 에얼에 따르면 답은 이게 신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기억이에요. 우리 진짜 기원을 세대를 거쳐 전달된 파편화된 회상으로 점차 종교적, 문화적 이야기로 변형된 거죠. 하지만 감옥 행성 개념은 인간 기원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아요. 에얼은 지구가 대부분의 인간이 인식하지 못하는 정교한 통제 메커니즘으로 여전히 감옥으로 기능한다고 제안했어요. 이건 물리적 쇠창살과 벽이 아니에요.
무지, 갈등, 제한의 순환에 우리를 가두는 심리적, 영적 장벽이에요. 출생 시 모든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억 상실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진짜 본성과 기원을 기억하지 못하게 인위적으로 유발된 거예요. 끊임없는 전쟁,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게 하는 경제 시스템, 통합을 막는 종교적 정치적 분열, 이건 인간 본성의 우연이 아니에요. 그건 감옥 인구를 관리하기 쉽게 설계된 고의적 통제 메커니즘이에요. 에얼은 이 감옥 시스템을 운영하는 존재들이 인류를 무지하고 분열되게 유지하는데 이해관계가 있다고 설명했어요. 통합되고 깨달은 인간 인구는 그들의 통제에 위협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영적, 기술적 발전 대신 생존에 집중하게 하는 시스템을 유지해요. 이 폭로는 인간 고통과 종족으로서의 도전에 완전히 다른 관점을 부여해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결함이 있거나 삶이 자연스럽게 어렵기 때문에 고군분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를 가두고 통제하기 위해 세심하게 설계된 감옥 시스템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고백. 마틸다 할머니는 더 이상 그 비밀의 무게를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미 80살이 넘었고 잃을 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꼈죠. 두려움도 사라졌고요. 상상해보세요. 60년 동안 이 사실을 혼자 품고 살아온 거예요. 인류가 우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해가 근본적으로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걸 알면서도 그 진실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다는 거, 전쟁과 고통, 무지가 계속되는 걸 지켜보면서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정보를 손에 쥐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심리적 부담이 얼마나 컸을까요? 마틸다 할머니는 군대에 비밀 서약을 했지만 인류가 자신이 목격한 걸 알 자격이 있다고 믿었어요. 삶의 끝자락에 다다르니 군인으로서의 의무와 인간으로서의 책임 사이의 갈등이 너무 커서 견딜 수 없게 된 거죠. 이야기에 따르면 할머니는 로렌스 스펜서라는 작가에게 연락해서 자신이 아는 모든 걸 털어놓기로 했대요. 스펜서 말로는 단 한 번 1997년에 20분 정도 통화한 게 유일한 접촉이었고 그 후로 마틸다 할머니는 10년 동안 완전히 사라져서 더 이상 연락도 신원 확인도 안 됐다고 해요. 2007년에 스펜서는 편지, 인터뷰 녹취록, 로스웰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진들이 든 소포를 받았어요. 반송 주소도 없고 마틸다 할머니에게 확인할 방법도 전혀 없이 그냥 도착한 거예요. 스펜서는 엄청 중요한 문서들을 손에 쥐게 됐지만 진짜인지 증명할 방법이 없었죠. 2008년에 책이 나온 뒤로 마틸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있었고 스펜서는 할머니 신원을 보호하고 정부의 보복을 막기 위해 원본 증거물을 모두 파괴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책만 남았고 독립적으로 아무 주장도 확인할 길이 없게 됐죠. 스펜서 본인도 마틸다, 도날 엠노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증명할 수 없다고 인정했어요. 증거를 없앤 건 정말 의문이 들게 하죠. 만약 진짜였다면 이 문서들은 엄청난 역사적 발견이었을 텐데요. 그걸 파괴하는 건 미국 독립선언서 원본을 태우는 것과 맞먹어요. 스펜서가 왜 비밀을 지키려 했는지 그 이유는 추측일 뿐이고 이 이야기 전체가 아직도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모순점들과 사이언톨로지. 사실 스펜서는 책이 나온 뒤 여러 인터뷰를 했는데 단 한 번도 이 책이 픽션일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게 참 이상하죠. 왜냐하면 에어리가 책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사이언톨로지에서 설파하는 개념들과 극도로 비슷하거든요. 지구가 우주 감옥이라는 아이디어, 인형 몸체, 달 바디즈, 라고 하는 인공 육체 개념, 고대 은하 문명, 억압된 영적 능력에 대한 믿음. 이런 요소들이 모두 사이언톨로지 교리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인 부분은 이거예요. 로렌스 스펜서는 수십 년 동안 사이언톨로지 회원이었고 나중에 그 단체를 떠났다는 거예요. 이 연결고리가 연구자들에게 바로 경고등을 켜게 하죠. 사이언톨로지는 SF 작가 앨론 허버드가 창시했는데 허버드는 공개적으로 돈을 가장 잘 버는 방법은 종교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이 단체는 정교한 가상 이야기를 만들어서 계시된 진리처럼 제시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에어리의 계시와 사이언톨로지 가르침 사이의 유사점이 너무 많고
구체적이어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용어, 우주관, 영적 개념, 심지어 신뢰할 수 있는 중개자를 통해 점진적으로 드러나는 이야기 구조까지 사이언톨로지의 세뇌 방식과 똑같이 닮았어요. 이 이야기는 진지한 UFO 연구자들에게 엄청 의심스러워졌고 몇몇 조사자들이 진실을 파헤쳐봤어요. 그 결과 마틸다 할머니의 증언이 진짜인지 심각하게 의심하게 만드는 수많은 모순점들이 드러났죠. 1947년에 썼다고 하는 문서들에서 마틸다 할머니는 그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던 용어들, 예를 들어 컴퓨터나 데이터베이스를 쓰고 있어요. 이런 시대착오적인 표현들은 문서가 주장하는 시기보다 훨씬 나중에 현대 기술에 익숙한 사람이 쓴 거라는 걸 보여줘요. 책에 나오는 문서 하나는 날짜를 7분의 9, 1947이라고 썼는데 이건 7월 9일을 의미하죠. 그런데 미국 사람은 절대 이렇게 날짜를 안 써요. 미국식으로는 월 1년 순서라서 709, 1947이라고 썼을 거예요. 907 형식은 영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쓰는 거라서 미국 밖에서 쓴 문서라는 증거예요. 스펜서가 영국 사람이니까 이 날짜 형식 실수는 바로 그를 문서, 작성자로 지목하는 강력한 단서예요. 미국 군사 문서를 위조하려다 미국 날짜 관행을 모르면서 저지르는 전형적인 실수죠. 군사 세부 사항에서도 더 심각한 문제들이 있어요. 마틸다 할머니는 1947년에 공군에서 상급 상사, 시니어 매스터 사어전트였다고 주장하는데 그 계급은 1958년에야 생겼어요. 사건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점보다 11년이나 늦은 거예요. 그 시대 진짜군 간호장교라면 절대 이런 기본적인 착오를 범하지 않았을 거예요. 게다가 미국 공군 자체가 독립된 군종으로 공식 창설된 건 1947년 9월이에요. 로스웰 사건이 일어난 지 몇 달이 지난 후죠. 그전에는 군항공이 육군 항공대, 아어미 에어 포어시즈 소속이었어요. 1947년 진짜군 간호사라면 자신을 공군이 아니라 육군 소속이라고 했을 거예요. 연구자들은 책에 나온 사진들도 꼼꼼히 살펴봤어요. 로스웰 회수 작업에 참여한 군인들이라고 하는데 사진 속 제복과 계급장들이 1947년 군 기준과 맞지 않아요. 사진에 보이는 장교 계급들도 마틸다 할머니가 설명한 인물들과 일치하지 않았죠. 가장 결정적인 건 조사자들이 1947년 로스웰 육군 항공기지 라즈엘 아어미 에어필드에 실제로 주둔했던 군인 기록을 샅샅이 뒤졌다는 거예요. 마틸다 도날 엠노이라는 이름의 사람은 전혀 없었어요. 복무 기록도 인사 파일도 그 시기 어떤 공식 문서에도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